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잘 담고 묶어서 현재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잘 논의를 해서 학회 홈페이지 KAIS5R.KR에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청해 주시고 계신 약 60여 명의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저희 산업보안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옥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순옥 교수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전공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검찰에서 1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영업비밀,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장항배 교수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최근에 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기소를 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대검으로 정보를 제공을 했던 사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 그 외에 장비업체 등 대표, 법인까지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에 근무 중인 그러니까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1명은 기소하지 못하고 기소 중지를 했던 사건입니다. 기소된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설비를 중국으로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반도체 관련 사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인력 빼가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실 텐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하웨이 제재로 더욱 공개적으로 인력 빼가기가 언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면도 있는데요. 주된 쟁점은 그렇습니다. SH 반도체 관련 부서 근무자를 우대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관련 업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보면 밑에 주택이나 주택도 제공하고 자녀의 국제학교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연봉은 최고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인력의 공개 채용,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해외 근무를 위해서 이제 공고를 하는 경우에 좀 비밀리에 진행됐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 지역 근무를 대상으로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우대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인력이 해외로 전직한다라는 것이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면 핵심 인력이 국외로 가면서 기술을 가지고 간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최근에 이제 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분야가 K-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킹 사례가 곧 결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이제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덕목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총순위 8월 21일자 화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가 1, 2, 3인데요. 2, 3위는 최근에 변동이 있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보고
그 시총 순위와 산업기밀 유출 사이의 상관관계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산업기밀 유출이 일어났거나 시도되고 있는 산업군은 우리나라의 성장 기업이고 핵심 산업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는 곧 기업의 피해만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분야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기존 유출 사례를 통해서 산업기밀 유출의 원인과 그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형사처벌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경찰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누구누구를 몇 명을 구속했다, 또는 검찰에서 내는 보도 자료들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나서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었는가는 사실 언론에서 크게 조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형사처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 약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몰레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6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무죄가 되었습니다. 6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산업 기술을 직접 부정 취득한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고 확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 핵심에 있었던 기소된 법인은 외국 법인인데요. 외국 법인 A사의 한국 지사 직원들을 통해서 기술이 해외 법인으로 이전됐던 사건들입니다.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삼성에서 필요한 그 해외 지사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삼성의 기술을 가지고 나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A사는 다국적 기업이고 LCD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 장비 세계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그 피고인 회사를 통해서 처음에 사건이 진행될 때 중국 회사로 기술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는 4가지 정도로 됩니다. 삼성이나 그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자료를 반출한 행위와,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그 핵심 기술 자료를 가지고 다른 자료를 작성했고, 이 자료를 그 A사의 본사와 그 다음에 해외 지사로부터 사이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사 말고 산호세 R&D 센터 직원들에게까지 공유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도 기소됐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피고인이, 즉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취득한 자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그 자료를 공유할 때 다른 공동 피고인, 즉 피고인 1로부터 자료를 받은 2, 3, 4, 5, 6번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법률상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적용됐던 법조를 보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법률은 사실상 보호법익은 다르고 법률의 입법 목적도 다르지만 구성 요건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특히 외국으로의 유출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에서, 이거 붉은색 표시를 보시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의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넘겼다라는 부분이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가 되고요. 또 하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요구된다라는 면에서 주관적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요건의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2가지 법률을 함께 적용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몰레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지만 1, 2심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무죄가 이어졌던 사건인데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범인데요.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는 목적범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요건을 검사가 책임을 지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 또는 본사로부터 본사에 기술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부정한 목적을 입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주관적 요건은 검사의 경우에도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여러 상황들, 즉 간접 증거로밖에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간접 증거로 들 수 있는 것들은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의 관계, 외국에 자료를 보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사안과 같은 경우, 즉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삼성의 협력업체 또는 그 삼성이 반드시 필요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 기밀이 국내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외국으로 보내져고 서로 상호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기술을 취득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기술을 레이어드 화면이라든지 관련 기술들의 자료들을 허가를 받고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취득 자체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그리고 항소심 1심 법원은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A사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하고 그쪽에 손을 들어줬던 사건입니다. 즉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계열사가 있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경쟁업체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사실상 이를 입증할 방법이 대부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러한 경우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기밀 유출 사건과 달리 고의를 입증하거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 요지에 드러났던 것은 아닌데요. 사실상 이 부분의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들이 수집 정리한 산업기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경쟁업체로, 그러니까 A사로부터 경쟁업체인 중국 업체로 또는 다른 대만 업체로 산업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외관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료의 송부가 있기는 했지만 A사 내부에서 보면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해외 자회사 등의 기업 집단 내부의 자료 송부를 볼 여지가 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근거였는데요.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되긴 했지만 산업기밀 유출이나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에 제3자에게 공개하기만 해도 처벌을 하는 것이고 꼭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들은 그 이후의 사정들을 보고 형량을 조절하거나 그 이후의 사정들을 보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기밀 유출에 관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한 이제 판례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무죄 사유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비밀 관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법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2015년 1월 28일에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비밀로 관리된 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로 이제 법률을 개정을 했었고요. 작년에 2019년 1월 8일에 합리적 노력에 의한이란 부분까지 빼서 지금 법률에는 영업비밀의 그 정의 요건에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그리고 법원의 태도들이 비밀 관리성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관리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비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인식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나 상당한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의 내용,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보유자의 사업 규모,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재량 판단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조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부정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요. 이 작은 회사에서 이제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는 기밀 유지 각서까지 제출을 했던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소규모의 회사들은 그 회사의 규모도 작고 이렇게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이 하급 직원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임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비밀에 접근하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 판례는 이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도 없었고 잠금 장치도 없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들고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정보를 백업해서 두고 있긴 했지만 그 사무실 내에 서랍에 잠금 장치가 없고 열어뒀었다라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회사들 사건에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는 결국 민사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을 유출하고 침해당했던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1월 개정 이후에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를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와 동일하게 볼 것인가라는 게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여행업체였고 그 여행업체의 고객 정보를 이제 대표이사와 2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빼갔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1심의 무죄 판결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정 전에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와 합리적 노력을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긴 했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유를 했고 그리고 피고인에게만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비밀 준수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바도 없었다. 기존의 판례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이 사건 항소심이 조금 이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을 보면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유 기업의 규모나 정보의 성질, 가치 그리고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여행업체 즉 피해자 회사는 일반 행사 정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접근을 허용하지만 고객의 성명,
소속 업체 직위, 이메일 주소 등 이러한 정보들은 그 피해자 회사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분을 했고,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 같은 경우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하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작성된 정보의 경우에는 그 초대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기술적 관리를 했다. 그리고 네이버 계정과 구글 계정은 모두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점을 들고,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피고인과 고소인이 2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그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 피고인이 비밀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을 관리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여전히 무죄가 났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 사건에서 의정부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그 법률의 개정 취지를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합리적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서 대법원이 어떠한 그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법률이 같이 비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비밀 기술이어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지정 고시 인증이 되지 않으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또는 기술보호법상의 지정 고시 인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업기밀 유출 사건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된 사건을 모두 검토해야지 정확한 상황이나 통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 즉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영업비밀보호,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를 내놓은 현황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이 발표한 통계를 사실상 짜집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 외사국의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인데요.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쳐 있는 2011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1년에는 그 산업기술 유출 사범의 검거 건수가 84건, 그리고 인원은 207명으로 2010년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뒤에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유출 사건도 더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산업기술 유출, 기술 유출 범죄의 처리 현황은 검찰청 통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형사 사건은 종국적인 처분이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종국적 처분은 이제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이 검찰에서 이루어진 통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구속 908, 불구속 908, 구약식 요 통계가 기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요 부분이 이제 종국적 처분으로서 이제 불기소 처분인데요. 이거 외에도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라는 잠정적 처분이 있습니다. 참고인 중지라는 경우에는 핵심 증인이 이제 소재가 불명이 돼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기소 중지라는 건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라서 이제 그 사건을 종국적 처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 불기소 처분을 제외한 종국적 불기소 처분의 내역하고 기소되는 범죄율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어떠하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4일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인 경우에 경찰에서 고소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사건을 자체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처리 현황을 볼 때는 경찰청 통계를 따로 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통계에서 파란색 글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의 기소 확률은 17%, 2017년은 14.4%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2018년은 21%, 2019년은 20%입니다. 이 정도만 보면 사실
많은 범위의 사건이 기소되는지 불기소되는지 기소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서 보면 불기소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제 범죄벽세를 통해서 나타낸 통계인데요. 일반 사건의 기소율은 형사사건은 일단 전체 형사사건 중에 40.1% 정도가 기소가 되고 50.9% 정도가 불기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불기소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국적 처분으로서의 불기소율만 포함을 합니다. 즉 잠정적 처분인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를 뺀 통계인데요. 비교해 봤을 때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불기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불기소율이 높을까를 따져보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대법원이나 일반 그러니까 법원의 판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인 것을 보면 여기에서 법원이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례에 비추어 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통계 자체를 보면 불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와 비교해서 볼 통계는 일반 형사사건의 1, 2심 무죄율과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무죄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통계는 나라지표, 즉 대검찰청 통계인데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율입니다. 1심 무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0.5%에서 0.8% 정도 1심 무죄율이 있습니다. 전체 형사 사건 중에 100건이면 한 건 정도 겨우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난다는 건데요. 그리고 2심 무죄율은 1.5%에서 2% 정도입니다.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의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통계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사법연감을 통해서 통계를 잡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청 통계에서는 요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따로 빼서 통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2018년 통계죠. 무죄율은 30%입니다. 약 30%고요. 2심 무죄율은 11.9%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심에서 26.7% 그리고 2심에서도 2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역시 앞서 나라지표 통계와 비추어 보면 무죄 비율이 굉장히 1심 사건에서도 2심 사건에서도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하여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통계를 잡아보면 사법연감에서 이제 1심 무죄율은 검찰청 통계랑은 조금 다른데요. 2018년 1심 무죄율은 3.29%, 2심 무죄율은 1.82%입니다. 이 통계가 조금 다른 영향은 뭐냐면 사법연감의 통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되거나 했을 때 위헌으로 선고된 사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위헌 선고된 것을 다시 재심 청구해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까지 통계에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실제 지금 현행 법률에서 무죄가 된 실제 무죄율은 검찰청의 나라지표 통계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던 보면 사법연감을 통한 통계를 보든 아니면 나라지표를 통한 통계, 형사사건의 통계를 보든 어쨌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5배, 10배 가까이 높은데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집행유예가 많다. 법원이 선고할 때 기존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집행유예 판결을 많이 선고한다, 양형이 약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사는 경찰청 통계를 가지고 한 사안입니다. 2015년에서 17년까지 약 3년 정도 기간 동안을 분석해봤더니 3건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비판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인도 국적의 조선소 기술연구원이었던 사람이
대외비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파일을 그 몰래 빼나가다가 적발됐다라는 건데, 이 설계도면의 가치는 약 3조 원대에 해당하지만 이 사람이 선고받은 선고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약한 양형으로 선고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이 외국 기술원은 사건 이후에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외로 추방 강제 출국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외국에서 어느 정도 통념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드는 사건이거든요. 보면 경찰청의 통계를 가지고 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54%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 산정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 회사에서는 3조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술 유출이 설계도면이 유출돼서 무언가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미실현이익인 이 피해액 산정이 3조 원이라고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논거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판단할 때 결과론적으로 이 산업 기밀이 유출돼서 얼만큼 기업이 피해를 보았는가라고 산정을 할 때 무언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될수록 오히려 그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건과 같이 판단할 것인지, 즉 사기 범행을 해서 3억 원을 편취해서 5조 원을 편취해서 가져간 사건과 같이 볼 것인지를 좀 다시 판단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증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분석한 원인을 보면 한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책상의 문제이고 현실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보다 영업비밀 등의 비밀 형태로 관리하는 걸 선호한다.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특허 등록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기보다는 자기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그 산업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고위 기술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요인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즉 사후적으로 밝혀진 판결을 통해서 밝혀본 산업 기밀 유출 사건의 증거 원인으로는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엄격한 법률로, 그러니까 법정형도 상향되고 있지만 사실상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기밀 침해 사건에서 사실상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그 구조가 형사사건에 너무 의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제상 민사사건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사적 당사자가 어떠한 피의자가 산업기밀을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아까 봤듯이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서 불기소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높고, 또 법원에 힘들게 기소한 사건마저도 법원에 가서 무죄 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는 피의자, 피고인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선고형도 굉장히 양형도 약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그대로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더 들자면, 우리나라 법제상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피의자가 자기 사건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막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자체만으로 해당의 증거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사법방해의
사법 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그 처벌의 미약함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을 더 들어보자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산업기밀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시스템에 검색을 해보면 딱 6건의 사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이 대법원 판례고 4, 5, 6번이 이제 하급심 판례인데요. 사실상 1, 2, 3번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4, 5, 6번이기 때문에 딱 3건이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나 판례를 통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관리 체계의 문제점, 수사제도의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해보려면 사실 좀 더 많은 판례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일반 공개가 되지 않으면 연구 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1999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이 되었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에 시행된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보다는 이제 좀 늦게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판례 공개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3건만이 공개적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개된 3건의 판례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올라와 있던 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삼성, LG, 아몰레드 패널 제조 관련 핵심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전부 무죄가 났던 사건이고요. 피고인 1에 대해서만 1,000만 원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는 오일 회수 기술 신기술 유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약한 양형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공금을 횡령을 하였고 이 공금 횡령 사건이 발각이 되니까 횡령 사건을 무마하고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에게 이제 기술 유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게 답니다. 굉장히 너무 약한 양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판례에서도 두 번째 판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유출돼서 다른 기업에게 경쟁 기업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같은 경우는 설계기술 유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가 났던 사건인데 여기 이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검사님들이 기소를 하실 때 피고인이 유출한 가지고 나간 그 파일들을 전부 기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전문성 부분에서 좀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인 해양 기본도 파일은 국가 핵심 기술이지만 나머지 파일들은 사실상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이 무죄의 선고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공개되어 있는 3건의 사안이 무죄이거나 전부 집행유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조금 더 심각하게 양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기술 유출 사건이 결과론적으로 해외로 건너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드릴 부분은 이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이제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었고 고등법원 상소심에서는 그 심판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 너무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해서 위헌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행 규정들은 조금 더 법률의 위임을 명확하게 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다라고 이제 거대하게 제목은 잡기는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사전적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전적 구제 방법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련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실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기록에 남기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임금의 문제는 아니었던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기진 않았지만 검사가 알고 있는 것들 또는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좀 더 각각의 기관들 사이에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 기술 유출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에 이 정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통제를 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비판은 뭐냐면, 아니 그럼 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해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직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적 이익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신문 기사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만 쭉 하는데요. 유출이 심각하다는 말 뒤에는 항상 그러면 어떻게 유출을 막아야 될 것인가,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하면 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기업에서 남아 있으면서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수사 일선에서 뭐 정보기관 일선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형사사건 판례를 통해서 본 이제 개선 방안이에요. 실효적 방안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긴 했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기술을 빼나가기 전에 정보기관에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법원 단계에 가서는 기술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지 않았냐,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양형이 확 깎이는 거죠. 집행유예가 나거나 이제 좀 더 심정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무죄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 기술 유출을 막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제상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 정확한 용어는 통신 제한 조치인데 그 감청의 대상에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제 군사기밀 관련한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감청이 가능한데요. 일반 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기술 기밀 유출 사건의 대부분의 증거들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디지털 증거인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관해서 신속성이 잘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 영장을 받아서 그 종이 영장을 받은 것을 직접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이걸 팩스로 집행하던 그 관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고 위법 수집 증거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증거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메일을 가진 사람이 지우기 전에 증거를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전자영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등에 대해서 데이터 보관 명령 제도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아까 봤듯이 뭐 그 해외의 협력 업체인 A사를 통해서 유출한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 당사자가 이메일을 지우더라도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일단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그 ISP에게 증거 보존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약 3일 정도밖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결국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보하는 수단은 당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다 지워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의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도 어려워진다라는 핵심 증거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증거 보존 명령 제도와 전자영장 제도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도 이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극적인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사람만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전직 직원, 현직 직원, 그리고 계열사 직원들까지 여러 명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 명이 배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함정수사, 플리바게닝, 즉 유죄 협상 제도, 그리고 정보 제공자,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면책 규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코론과 우리나라 회사인 코론과 듀폰 사건에 관련해서 보면 적절하게 비밀정보 요원을 활용을 하고, 즉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FBI의 비밀정보 요원으로 활용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보에 협조하는 대신 그 사람의 형을 어느 정도 감형해 주는 게 가능한, 즉 내 범죄 사실 그리고 타인의 범죄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다면 결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그 보상이 없는 피고인 피의자들에게 모두 당신의 죄를 인정하시오 또는 핵심 증거를 제출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의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봤던 사건 중에 이제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OLED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2012년 6월에 기소를 했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약 6년의 기간인데요. 너무 재판이 길어집니다. 처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땐 대부분 구속이 몇 명쯤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을 때 이러한 범죄에 분노하고 있을 때 판결이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갈 만한 쯤에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해야 제대로 된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지정을 하고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집중심리제를 하자. 자, 집중심리제라는 얘기는 재판을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잡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보통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기일이 열리고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기일이 한 번 열리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길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빨리 재판을 끝내고 전담재판부에서 그 사건만 빨리 진행을 해서 사건이 정말 살아있을 때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지 않을 때 재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사검사가 이제 검사들은 보통 부장검사님들 이상 간부급은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고 평검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검사들이 재판에 직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재판의 결과를 보면 수사검사 직관을 했던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사건 정도는 수사검사가 끝까지 직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범죄 수익이거든요. 이런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의 오너 한 명을 처벌하든 관여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은 기업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기술 유출을 해서
가져간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에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처벌을 좀 엄격하게 하자. 타인이 개발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유출해서 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이득을 본 기업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법정형은 벌금형 10억 원 이하인데요. 이거보다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보면 코론과 두표온 영업비밀 침해 사건 결과를 보면 민사합의금이 2,954억 원이고요. 형사벌금이 913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끝까지 항소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종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보면 해외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유출하는 것의 형량 비교를 해보면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적 제재가 범죄의 동기를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썼던 논문에 기초를 해서 이제 발표한 오늘 자료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기술 유출을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서 아까 봤듯이 시총 1, 2, 3, 4위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면 사실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사건 자체의 중요성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현실에 맞게 우리 산업 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를 해보고요. 특히 형사 사건의 비중이 굉장히 큰 만큼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선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바로 보이진 않는데요. 합리적 노력에서 보안 관리로 강화됐는데 그냥 비밀을 관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아까 보았던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례처럼 합리적 노력보다 조금 더 약화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보유했던 기업의 환경을 좀 더 참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직원 4명이고 대부분의 직원이 친인척인 그런 회사에서 비밀을 표시하고 너 비밀 유지해야 돼. 각 썼어. 그리고 이거 접속할 때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 이걸 다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많이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몰레드 기술 유출 사건에는 1,0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산업보안 관리가 가장 엄격하게 되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삼성에서 대부분 핸드폰도 놓고 들어가고 USB 같은 저장 장치를 갖고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걸 속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취득한 건데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몰레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 측 주장을 너무 완벽하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건이 아닌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그 비밀이 사용돼서 제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입증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률상 부정한 취득이나 사용이나 공개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로만 나오는 사회자 김양훈입니다. 오늘 2가지 세션으로 주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보안 생태계 진단 및 정책 과제로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께서 FGI를 통해서 현업의 목소리를 잘 캐치하셔서 생태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순옥 교수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향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상기법이나 아니면 방산법에서 나오는 약한 징벌적인 양형의 체계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저희가 잘 모아서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답안이 아니라 답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9월에 저희가 산업보안 워크로드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한국산업보안 연구학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